안녕하십니까. 저는 황 작가입니다. 황 작가의 책 읽기, 우리는 군주론을 읽고 있습니다. 네, 군주론의 제목이 1 principle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영어로 하면은 따지면 프린스쯤 됩니다. 그래서 왕권을 잡은 자에게 주는 일종의 책략서를 니콜로 마키아벨리가 썼던 책, 총 26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오늘은 10장부터 14장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책의 78쪽부터 읽어가겠습니다. 제10장 군주국의 국력은 어떻게 측정되어야 하는가? 소제목이 지위 능력이 있는 군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군주국들의 성격을 규명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즉 군주가 필요시에 자신을 방어할 만큼 충분히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항상 타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좀 더 명백히 하기 위해서 어떤 군주가 자신의 국가를 공격하는 어떠한 세력에 맞서서 야전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군대를 가지고 있다면 군주가 많은 병력을 거느리고 있거나 충분한 자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국가를 방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야전이란 얘기는 필드워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전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 원리에 따라서 저는 전장에서 적과 맞설 수 없어 자신의 성벽 안으로 피신해서 적을 방어해야 하는 군주라면 항상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첫째, 유형에 관해서는 이미 논의했고 나중에 필요할 때 좀 더 상세하게 논의하겠습니다. 둘째 유형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그러한 통치자는, 여기서 이제 첫째 유형이란 얘기는요, 야전 전투를 수행하는 군주고, 둘째 유형은 공성전, 즉 성에서 방어하는 그런 유형을 얘기합니다. 둘째 유형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그러한 통치자는 성 밖의 영토에는 신경 쓰지 말고 그의 도시에 요새를 튼튼히 쌓고 식량을 충분히 비축해야 한다고 권하는 것 말고는 별다른 조언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외부 세력은 자신의 도시를 잘 요새화하고 신민들을 이미 언급한 방법대로 다루는, 그리고 앞으로 논의할 방법으로 다루는 통치자를 공격하는 데에 한참 망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릇 인간이란 매우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 전투를 시작하는 것을 언제나 꺼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민들에게 미움을 받지 않고 잘 방어된 도시를 지배하는 군주를 공략하는 것은 결코 만만치 않게 보일 것입니다. 다음 소제목은요, 독일의 자유도시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독일의 도시들은 완전히 독립적이고 농촌 지역의 영토를 별로 가지고 있지 않으며 그들이 원할 때만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에게 복종합니다. 그들은 황제나 다른 인접 세력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 국가들은 방어가 잘 되어 있어서 그 국가들은 포위, 공격하는 일을 누구나 대단히 지겹고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중간에 개입을 좀 하면요, 아마 독일 여행하신 분들은 각 지역마다 성이 있는 걸 보게 될 겁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노인슈반슈타인 같은 성도 결국은 한 지역, 즉 그 지역을 지배하는 영주들에 의해서 그들의 취향에 따라 성이 지어지게 됩니다. 미네네가도 성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각 자유도시들이 군웅하던 곳이 독일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프랑스와 반대되는 거죠. 프랑스는 절대 왕권이 있던 나라고, 프랑스나 스페인은, 독일은 이렇게 자유도시들로
이루어져 있었단 얘기입니다. 지금 이탈리아도 비슷합니다. 이탈리아는 하지만 이제 독일과는 또 다른 형태의 그런 지역 패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 국가들은 모두 강력한 성벽과 해자로 둘러싸여 있고, 해자는 뭔지 아시죠? 그 성 주변에 있는 물로 인해서 성벽 접근을 어렵게 만든 그런 방어 장치를 해자라 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그 국가들은 모두 강력한 성벽과 해자로 둘러싸여 있고 충분한 대포를 보유하고 있으며 창고에는 1년을 버티기에 충분한 식량, 식수 및 연료가 항상 비축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평민들이 공적인 비용 없이도 1년 동안 도시 생활의 유지에 필수적인 직종에 종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평민들이 생계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더욱이 그 국가들은 군사훈련을 매우 중히 여기며 이를 유지하기 위한 많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제목은 현명한 군주가 포위 공격을 감당하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렇게 질서가 잡힌 견고한 도시를 가지고 있으면서 인민들에게 미움을 받지 않는 군주는 어떤 공격에도 안전합니다. 그를 공격하는 자는 누구나 결국 수치스러운 퇴각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변화무쌍한 이 세상에서 1년 내내 하는 일 없이 군대로 성을 포위하게 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도시 밖에 재산을 가지고 있는 인민들이 자기 재산이 파괴당하는 것을 보면 참을성을 잃는 데다가 포위가 지속되면 이기심이 발동하여 군주에 대한 충성심이 약해진다고 반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강력하고 용기를 가진 군주는 그의 신민들에게 그러한 고난이 오래 지속되지 않으리라고 믿도록 설득하고 희망을 주며 적의 잔혹함에 대해서 경각심을 일깨우고 시끄럽게 떠들어대는 자들을 교묘하게 처리함으로써 그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대꾸하겠습니다. 게다가 적군은 아마 도착하자마자 당연히 성 밖의 외곽 지역을 불태우고 약탈하겠지만 그때는 아직 시민들의 사기가 드높고 버틸 각오가 되어 있을 때일 것입니다. 따라서 며칠이 지나면 사람들의 흥분은 가라앉게 되고 피해는 이미 발생했고 희생을 감당한 연후이므로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떤 조치를 취할 수도 없기 때문에 군주는 두려워할 이유가 줄어들게 됩니다. 더욱이 시민들은 군주를 방어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집이 불타고 재산이 약탈되었고 그 결과 군주가 자기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데 뭉쳐 더욱더 군주와 혼연일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신이 받은 은혜는 물론 베푼 은혜에 의해서도 유대가 강화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점을 조심스럽게 고려할 때 필요한 식량과 방어수단을 갖추고 있는 한 포위 공격 이전이나 이후에 상관없이 현명한 군주가 시민들의 사기를 유지하는 일이 어렵지 않으리라는 점은 명백합니다. 네, 이제 11장입니다. 제11장 교회형 군주국. 소제목은 교회 군주의 확실한 안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교회형 군주국을 논의하는 일만 남아있는데 이 경우 모든 시련은 교회 국가를 얻기 전에 생깁니다. 왜냐하면 교회형 군주국은 역량을 통해서 또는 운명을 통해서 얻게 되는데 그 유지에는 이들 중 어느 것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이 국가들은 고래의 종교적 제도에 의해서 유지되는데 그 제도들은 군주가 어떻게 살고 처신하든 그의 지위를 유지할 만큼 충분히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군주는 국가를 소유하고 있으나 방어할 필요가 없으며 신민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비록 군주가 국가를 방어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둔다고 하더라도 국가를 그들에게 빼앗기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신민들은 비록 적절하게 다스려지지 않더라도
그 일에 별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군주를 몰아낼 수도 없으며 그럴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군주국들이야말로 안전하고 축복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들은 인간의 마음이 감지할 수 없는 초월적인 권능에 의해서 다스려지므로 논의하는 것을 삼가겠습니다. 이 국가들은 신에 의해서 세워지고 유지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검토하는 것은 오직 오만하고 경솔한 인간의 처사가 될 것입니다. 다음 소제목은 속권의 증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속권이라는 얘기는 세속적 권력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교황 알렉산데르의 즉위 이전에는 이탈리아의 주요 정치 세력들은 단순히 강대국들 뿐만 아니라 영주나 하위 귀족은 물론 심지어 가장 미약한 세력마저도 교회의 세속 권력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교회의 세속 권력이 이제는 프랑스 왕과 같은 인물마저도 두려워할 만큼 강성해졌는가 하고 궁금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권력은 프랑스 왕을 이탈리아에서 몰아냈을 뿐만 아니라 베네치아 공화국마저도 몰락시켰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사건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다시 환기시킨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음 소제목은 교황 알렉산데르의 재위 이전에 교회는 미약했다입니다. 프랑스의 샤를 왕이 이탈리아를 침입하기 이전에 이 나라는 교황, 베네치아 공화국, 나폴리 왕국, 밀라노 공국, 그리고 피렌체 공화국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각 세력들은 주로 두 가지 관심에 몰두했는데 그 하나는 외세가 이탈리아를 무력으로 침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탈리아의 어느 세력도 더 많은 영토와 힘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많은 우려의 대상이 된 세력은 교황과 베네치아 공화국이었습니다. 베네치아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다른 세력들은 페라라를 방어할 때처럼 동맹을 결성했습니다. 여기 간만에 제가 부연 설명을 하나 읽을까요? 1482년에 베네치아와 페라라의 에르골 일세 간의 전쟁이 발발했는데 후자는 밀라노와 피렌체 지원을 받았다. 바뇰로 평화 회의에서 비록 폴로 시내를 베네치아에 할양했지만 페라라의 자주성을 좀 잘못했습니다. 자주성이 인정되었다는데 자주성을 인정되었다. 고쳐 읽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주성이 인정되었다. 그럼 페라라는 일종의 하나의 작은 도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복잡한 얘기라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리고 로마 귀족들은 교황의 권력을 견제하는데 이용되었습니다. 로마의 귀족들은 오르시니와 콜론나라는 두 개의 파벌로 분열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늘 서로 반목, 대립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교황의 면전에서 무기를 휴대할 정도로 교황의 권위를 취약하고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간혹 식스투스와 같이 기백이 있는 교황이 즉위하기도 했지만 그는 행운이나 지혜도 이러한 난관을 그의 행운이나 지혜도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는 데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교황의 재위 기간이 짧은 것도 그 이유라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교황의 재위 기간은 10년 정도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어느 한 파벌을 제거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설사 어느 교황이 콜론나파를 제거하는 데 거의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는 오르스니파의 적대적인 교황이 즉위하여 콜론나파의 재기를 도우는 결과를 초래하곤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교황이 오르스니파를 제거할 만큼 충분한 시간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 결과 교황의 세속 권력은 이탈리아에서 거의 무시되어 왔습니다.
다음 소제목은 알렉산데르 6세의 세속 권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데르 6세가 교황에 즉위하게 되자 그는 역대 어느 교황보다도 탁월하게 돈과 군사적인 수단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었습니다. 발렌티노 공작을 앞세웠으며, 여기서 발렌티노 공작은 다시 말씀드리면 아들 체사레 보르자입니다. 프랑스의 침입에 의해서 제공된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여 공작의 경력을 논하면서 제가 앞에서 언급한 적이 있는 모든 것을 성취했습니다. 비록 알렉산데르의 목적은 교회가 아니라 공작의 세력을 확장하는 것이었지만 그가 죽고 공작이 몰락한 후 교회가 그의 노력의 결실을 물려받아 교회의 권력은 강화되었습니다. 다음 소제목은 교회를 강화시킨 율리우스 2세. 그리고 나서 율리우스 교황이 등장했는데 그는 교회가 이미 강력한 힘을 가졌다는 점을 알았습니다. 교회는 로마니아 전 지역을 장악했고 로마의 귀족들은 무력화되었으며 그 파벌들 역시 알렉산데르의 강력한 조치에 의해서 몰락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율리우스 교황은 이전에 알렉산데르 교황에게는 없었던 축제의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축제는 재산을 축적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율리우스는 자신이 이미 물려받은 것을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확대했습니다. 그는 볼로냐를 점령하고 베네치아 세력을 파괴하고 프랑스군을 이탈리아에서 몰아낼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모든 계획은 성공을 거두었고 게다가 특정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권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성취했기 때문에 이 점에서 그의 공적은 칭송받을 만했습니다. 그는 오르시니파와 콜론나파를 이전처럼 무력한 상태로 유지했습니다. 비록 그들 중 몇몇 지도자들이 반란을 꾀하려고 했지만 두 가지 요인이 이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교회의 권력이 매우 강력해서 그들을 압도했던 것이고, 둘째는 어느 파벌이든 그들을 이끌 수 있는 추기경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추기경은 이들 파벌들의 반목의 원인이었는데 그들은 추기경을 지도자로 삼게 되면 언제나 분규를 일으키곤 했습니다. 로마 안에서나 밖에서나 파벌들을 형성하는 것은 을의 추기경들이었고 귀족들은 자신들이 속한 파벌을 지지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고위 성직자들의 야심이야말로 귀족들 사이의 모든 알력과 분쟁의 근원이었던 것입니다. 다음 소제목은 레오 10세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 모든 결과 교황 레오 10세 성하는 현재와 같은 매우 강력한 교황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임 교황들이 무력을 통해서 교황권을 위대하게 만들었듯이 레오 10세 역시 자신의 타고난 선량함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다른 덕을 통해서 교황권이 더욱 위대하고 존경의 대상이 되도록 만드실 것을 기원합니다. 네, 이렇게 11장을 마쳤습니다. 이제 12장을 읽겠습니다. 12장 군대의 다양한 종류와 용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소제목은 좋은 법과 좋은 군대입니다. 이제까지 저는 처음에 언급했던 상이한 모든 종류의 군주국에 대해서 상세히 논했으며 그 번영과 쇠퇴의 이유에 관해서도 상당히 고찰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많은 사람들이 군주국을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해온 방법들을 검토했습니다. 이제 저에게 남은 것은 앞에서 언급한 모든 군주국이 채택할 수 있는 공격과 방어의 일반적인 방법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앞에서 저는 군주가 권력의 확고한 토대를 가지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역설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군주는 항상 몰락하고 말 것입니다. 모든 국가의 주된 토대는 세습 군주국이든 신생 군주국이든 복합 군주국이든 좋은 법과 좋은 군대입니다. 좋은 군대가 없으면 좋은 법을 가지기란 불가능하고 좋은 군대가 있는 곳에는 항상 좋은 법이 있기 때문에 저는 법 문제는 제쳐놓고 군대 문제를 논의하겠습니다.
네, 소제목 용병의 무익함입니다. 그런데 군주가 자신의 국가를 방어하는 데 사용하는 무력은 그 자신의 군대이거나 아니면 용병이거나 외국의 원군 또는 이 세 가지 혼합된 혼성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용병과 원군은 무익하고 위험합니다. 자신의 영토를 보존하기 위해서 용병에 의존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자신의 영토를 결코 안정되고 안전하게 통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용병이란 분열되어 있고 야심만만하며 기강이 문란하고 신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동료들과 있을 때는 용감하게 보이지만 강력한 적과 부딪히게 되면 약해지고 비겁해집니다. 그들은 신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사람들과 한 약속도 잘 지키지 않습니다. 당신의 파멸은 적의 공격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지연되고 있는데 불과합니다. 따라서 당신은 평화 시에는 그들에게, 전시에는 당신의 적에게 시달릴 것입니다. 이 모든 이유는 그들이 당신에게 아무런 애착도 느끼지 않으며 너무나 하찮은 보수 이외에는 당신을 위해서 전쟁에 나가 생명을 걸고 싸울 어떤 이유도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전쟁을 하지 않는 한 그들은 기꺼이 당신에게 봉사하지만 막상 전쟁이 일어나면 도망가거나 탈영합니다. 기실, 이탈리아가 최근에 겪은 시련은 다른 어떤 이유보다도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용병에 의존한 데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이 점을 주장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물론 이 용병들의 일부는 무기력하지 않았으며 다른 용병들과 싸울 때 용맹을 떨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외국군의 침입이 시작되었을 때 일거에 그들의 진면목이 드러났습니다. 그리하여 프랑스의 샤를 왕은 이탈리아를 백묵 하나로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악으로 이러한 사태에 처하게 되었다고 말한 사람은 진리를 말한 셈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가 믿은 죄악이 아니라 제가 적시한 죄악입니다. 그리고 이는 군주들의 죄악이었기 때문에 그들 역시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처벌을 받았습니다. 네, 제가 개입하면요. 이런 용병 가운데 이제 가장 믿을만하고 싸움을 잘했던 용병이 당시 스위스, 척박한 것으로 여겨진 스위스의 용병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위스 용병이 나중에 이제 로마 교황청의 근위대가 됩니다. 네, 다음 소제목은 군주는 스스로 군대를 통솔해야 하고 공화국은 시민 출신의 장군을 가져야 한다입니다. 저는 이런 종류의 군대가 가지고 있는 결함을 좀 더 명확히 보여주고 싶습니다. 용병 대장들은 매우 유능한 인물이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유능한 인물이라면 당신은 그들을 신뢰해서는 안 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항상 자신들의 고용주인 당신을 공격하거나 당신의 의사에 반해서 다른 자들을 공격함으로써 오직 자신만의 권력을 열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평범한 인물이라면 당신은 당연히 몰락하게 될 것입니다. 무력을 자기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용병이건 아니건 누구나 이런 식으로 행동하기 마련이라는 이유로 반론을 제기한다면 우선 저는 무력이란 군주나 공화국에 의해서 사용된다는 구분에 입각해서 대꾸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런 식으로는요, 참 이 책이 뭐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밑에 설명이 있습니다. 매우 유능한 장군들이 행동하는 것처럼 이라고 돼 있습니다. 네, 더 복잡해졌나요? 우선 저는 무력이란 군주나 공화국에 의해서 사용된다는 구분에 입각해서 대꾸하겠습니다. 또 읽었네요. 전자의 경우 군주는 최고 통수권자로서 친히 군대를 인솔해야 합니다. 후자의 경우 공화국은 그 시민을 장군으로 파견해야 합니다. 만약 파견된 자가 유능하지 못한 것으로 판명되면 교체해야 합니다. 파견된 장군이 유능하면 그가 월권하지 않도록 법적인 통제 수단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경험에 따르면 자기 군대를 가진 군주와 공화국만이 성공할 수 있으며
용병은 어떤 것도 성취하지 못하고 오히려 해만 끼칠 뿐입니다. 일개 시민이 권력을 탈취하는 일은 외국 군대에 의존하는 공화국보다 자신의 군대를 가진 공화국에서 더욱 어려운 법입니다. 네, 다음 소제목은 용병의 배반에 관한 역사적 사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로마와 스파르타는 자력으로 무력을 갖추었고 독립을 유지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스위스가 적절한 군비를 갖추고 있으며 완전한 독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대의 용병제로서 언급할 가치 있는 사례는 카르타고에서 발견됩니다. 카르타고인들은 로마와의 첫 번째 전쟁이 끝난 후 용병 대장들이 본국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고용한 용병의 공격을 받아 거의 정복당할 뻔했습니다. 비슷하게 에파미논다스가 죽은 후 테베인들은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를 자신들의 군대의 장군으로 삼았는데 그는 전쟁에서 승리한 후 그들의 자유를 박탈하고 말았습니다. 필리포 공작이 죽은 후 밀라노인들은 프란체스코 스포르차를 장군으로 고용하여 베네치아에 대항했습니다. 그러나 스포르차는 카라바조에서 베네치아인들을 격파한 후 그들과 연합하여 자신을 고용한 밀라노인들을 도리어 공격했습니다. 나폴리의 조반나 여왕에 의해서 장군으로 고용된 스포르차의 부친은 돌련히 그녀의 무력을 박탈했고 그 결과 여왕은 자신의 왕국을 지키기 위해서 아라곤의 왕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라곤이 나오는데요. 이 아라곤은 나중에 이제 스페인 땅에 관련된 왕입니다. 비록 다음 소제목은요. 피렌체의 경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베네치아인들과 피렌체인들이 과거에 용병을 고용해서 영토를 확장했지만 그 용병 대장들은 권력을 탈취하지 않고 영토를 방어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관한 한 피렌체는 매우 운이 좋았다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왜냐하면 위협이 될 만한 유능한 장군들 중에 일부는 승리를 거두지 못했고 다른 일부는 저항에 부딪혔으며 또 다른 일부는 야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승리를 거두지 못한 장군은 존 호크우드인데 그의 충성심은 그가 승리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즉 승리했다면 어떻게 될지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가 성공했더라면 피렌체를 장악했을 것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합니다. 스포르차 집안 출신들은 항상 브라체스의 군대와 경쟁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두 파벌은 서로 견제했습니다. 프란체스코는 자신의 야심을 충족시키려고 롬바르디아에 갔으며 브라초는 교회와 나폴리 왕국의 적대적이었습니다. 좀 더 근래의 사건으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피렌체인들은 파울로 비텔리를 장군으로 고용했는데 그는 매우 유능하여 일개 시민의 신분에서 시작하여 매우 높은 명성을 얻은 인물입니다. 만약 그가 피사를 점령했더라면 피렌체인들이 그를 계속해서 그 자리에 고용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그가 피렌체의 적군의 장군으로 임명되기라도 했더라면 피렌체인들은 달리 방어할 수단이 없어 궁지에 몰렸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계속 그를 고용했더라면 그는 피렌체인들에 의해 군림하는 지위에 올랐을 것입니다. 네, 다음 소제목은 베네치아인들이 용병으로부터 겪은 순환입니다. 베네치아인들의 발전사를 보더라도 그들이 자신들의 군대로 곧 귀족과 무장한 인민들이 아주 능숙하고 용맹스럽게 전쟁에 임했을 때에 즉 그들이 이탈리아 본토에서 전쟁을 하기 전에 그 나라는 안전했고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본토에서 전쟁을 하게 되자마자 그들은 그들의 용병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용맹을 포기하고 이탈리아의 전쟁 관습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용맹은 비르투라는 것입니다. 계속 여기서 나오는 이제 포르투나와 비르투나가 나옵니다. 포르투나는 행운이라 하고요. 비르투나는 용맹입니다. 영어로는 이게 virtue에 해당할 겁니다. virtue, 미덕, 덕에 해당하는. 그들이 처음으로 내륙의 영토를 확장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용병 대장들을 두려워할 만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병합된 영토가 아직 많지 않았고 베네치아인들의 명성이 아주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카르마뇰라의 통솔하에 영토를 확장함으로써 그들의 과오는 명백해졌습니다. 그들은 그의 통솔하에 밀라노 공작을 격파했기 때문에 그가 매우 유능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지만 반면에 그가 전쟁을 마지못해 수행하고 있다는 점도 깨달았습니다. 그 자신이 승리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를 계속 고용해서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병합된 영토를 잃을 각오를 하지 않는 한 그를 해고할 수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를 살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에 베네치아인들은 용병 대장으로 바르톨로메오 다 베르가모, 로베르토 다 산 세베리노, 피티글리아노 백작 등을 기용했습니다. 이 장군들에 대해서 베네치아인들이 우려했던 것은 장군들이 승리한 후에 생길 위험이 아니라 그들이 패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실로 이러한 우려는 나중에 바일라 전투에서 현실화되었는데 그들은 한 번의 전투에서 그들이 800여 년 동안 그토록 심혈을 기울이 얻었던 것을 일거에 잃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용병을 쓰는 것은 결과적으로 완만하고 느린 사소한 이익이 있는 반면에 돌발적이고 놀라운 손해를 가져오기 마련입니다. 다음 소제목은 이탈리아에서의 용병의 역사입니다. 이런 사례들은 오랫동안 용병들의 좌지우지당했던 이탈리아에서 끌어온 것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 용병들에 관해서 좀 더 상세히 검토하고 싶습니다. 용병의 발생과 발전을 검토하면 그 해결책을 구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근래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의 권력이 이탈리아에서 그 토대를 상실하게 되었고 교황의 세속 권력이 증대되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탈리아가 많은 국가들로 분열되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많은 대도시들이 이전에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지지를 등에 업고 그들을 억압하던 귀족들에게 대항하여 무기를 들고 일어났고 교회 역시 자신의 세속 권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러한 반란들을 조장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더불어 많은 다른 도시에서 시민들이 군주의 지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로 교회와 몇몇 공화국들이 이탈리아를 지배하게 됨에 따라서 성직자들과 군무 경험이 없는 시민 지배자들은 외부인들을 고용하여 전투를 치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군무란 얘기는 군대에 복무하는 것입니다. 로마냐 사람인 알베리코 디 코니오가 용병 부대의 중요성을 최초로 널리 알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다른 용병들이 등장했는데 그 중에는 당대에 이탈리아를 지배했던 브라초와 스포르차의 용병이 전면에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뒤를 이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용병을 지휘하는 많은 다른 장군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운 혁혁한 무훈의 결과 이탈리아는 샤를 왕에게 공략당하고 루이 왕에게 약탈당했으며 페르난도 왕에게 유린당했고 스위스인들에게 수모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자체 군대가 없고 자꾸 용병을 썼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제목은요. 안이한 전쟁 수행입니다. 소제목입니다. 우선 용병 대장들은 자신들의 명성을 더 높이려고 보병을 등한시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국가가 없는 데다가 고용되어야 먹고 살 수 있었으므로 적은 수의 보병은 그들의 명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대규모의 보병을 유지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보병을 소홀히 한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그들은 일정한 수입을 유지하고 명성을 성취하는 데에 적당한 만큼의 기병을 거느렸습니다. 그 결과 2만 명 규모의 군대에서 보병이 고작 2,000명 정도에 불과한 사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자신들이나 병사들의 고통과 위험을 덜려고 했으며 전투에서 서로 죽이는 일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 대신 그들은 상대방을 포로로 생포했는데 몸값을 요구하지도 않고 풀어주었습니다. 그들은 요새화된 도시를 야간에는 공격하지 않았으며 도시를 방어하는 용병들 또한 포위군에 대한 공격을 주저했습니다. 야영을 할 때에도 그들은 방책이나 외호로 주위를 방어하지 않았으며 겨울에는 전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모든 관행들은 제가 말한 것처럼 고통과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군대의 규율로서 허용되고 채택되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활동 결과로 이탈리아는 노예화되고 수모를 겪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13장입니다. 13장 원군, 혼성군, 자국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소제목은 원군으로부터 겪은 근래의 위험한 사례들입니다. 원군이란 당신이 외부의 강력한 통치자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당신을 돕고 지켜주기 위해서 파견된 군대인데 이 또한 용병처럼 무익한 군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원군은 최근에 교황 율리우스에 의해서 이용된 적이 있습니다. 교황은 자신의 용병 부대가 페라라 전투에서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스페인의 페르난도 왕에게 자신을 도울 군대를 파견하게 함으로써 원군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원군은 그 자체로서 유능하고 효과적이지만 원군에 의지하는 자에게는 거의 항상 유해한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패배하면 당신은 몰락할 것이고 그들이 승리하면 당신은 그들의 처분에 맡겨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고대 역사에서도 이런 사례들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지만 저는 근래에 일어난 교황 율리우스 2세의 사례를 논의하고 싶습니다. 그의 결정은 너무나 성급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페라라를 얻기 위해서 외국 군주의 수중에 자신을 완전히 내맡기다니. 그러나 그는 운이 좋아서 잘못된 정책에서 초래된 결과를 감수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요청한 원군들이 라벤나에서 패주했을 때 스위스군이 도착하여 그와 다른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고 승자를 몰아냈고 그 결과 그는 도망가버린 적들의 수중에 넘어가지 않았고 게다가 승리를 거둔 자는 원군이 아니라 다른 군대였으므로 여기서 다른 군대는요 스위스군입니다. 원군의 처분에 내맡겨지는 상황에 처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편 피렌체는 전혀 무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사를 정복하기 위해서 10,000명의 프랑스 병력을 끌어들였습니다. 이 정책으로 인해서 피렌체는 자신의 시련의 역사에서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콘스탄티노플의 황제는 동족과 싸우기 위해서 10,000명의 투르크 병력을 그리스로 불러들였는데 전쟁이 끝난 후에도 투르크군은 돌아가려 하지 않았으며 이를 발단으로 해서 그리스는 이교도들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콘스탄티노플은 요즘의 이스탄불입니다. 그리고 이제 투르크는 터키 군대죠. 그때 이제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그리스를 점령해서 그리스에 가서 통치했었고 나중에 이제 터키 병력이 와서 그리스가 터키에 이제 지배를 받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소제목이 원군으로는 진정한 승리를 거둘 수 없다입니다. 따라서 승리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원군을 이용해도 좋을 것입니다. 원군은 용병보다 훨씬 더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훨씬 더 위험하다고 그랬습니다. 원군을 이용하면 파멸하게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원군은 일사불란한 군대이며 다른 사람에게 복종하는데 익숙해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사람이란 얘기는 원군을 보낸 지배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용병은 승리하더라도 당신을 해칠 수 있는 지위에 이르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기회가 필요합니다. 용병은 당신이 고용하고 보수를 주기 때문에 하나의 단일체를 형성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용병의 장군으로 임명한 제3의 외부인은 즉각적으로 당신을 해칠 수 있을 정도의 권위를 구축하지 못합니다. 요컨대 용병의 경우에는 그들의 비겁함이나 전투를 기피하는 태도가 위험하고, 원군의 경우에는 그들의 능숙함과 용맹함이 위험합니다. 따라서 현명한 군주는 항상 이런 군대를 이용하는 것을 피하고 자신의 군대를 양성합니다. 그들은 외국 군대를 이용하여 정복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자신의 군대로 패배하는 것을 택합니다. 외국 군대를 이용하여 얻은 승리를 진정한 승리로 평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다음 소제목은 용병과 원군에 대한 체사레 보르자의 경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 저는 주저하지 않고 체사레 보르자와 그의 행적을 인용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체사레 보르자는 알렉산드레 교황의 아들이었습니다. 공작은, 여기서 이제 체사레 보르자가 공작입니다. 공작은 전원이 프랑스인인 원군을 이용하여 로마냐 지방을 침공했고, 그들과 더불어 아몰라와 푸를리를 점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을 불신했기 때문에 그 후에는 용병을 이용했습니다. 그는 용병이 덜 위험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르시니파와 비텔리파의 용병에 의존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뒤늦게 그 가치나 충성심이 의심스러웠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용병을 해체한 뒤에 자신의 사람들로 군대를 편성했습니다. 이 세 종류의 군대의 차이는 공작이 단지 프랑스 군대를 이용했을 때와 오르시니파 및 비텔리파의 군대를 이용했을 때, 그리고 자신의 군대를 키워서 군사적으로 자립했을 때 그가 누렸던 명성을 각각 비교해보면 명백합니다. 그가 자신의 군대를 명실상부에게 장악한 것을 만인이 보았을 때 그는 더 위대하게 되었으며 그 어느 때보다도 존경을 받았습니다. 네, 다음 소제목은 시라쿠사의 히에론 역시 용병을 폐기했다입니다. 이탈리아의 사례도 아니고 최근의 사례도 아니기 때문에 인용하는 것이 주저되지만, 시라쿠사의 히에론은 이미 언급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앞에서 언급된 것처럼 시라쿠사인들이 그들 군대의 장군으로 임명했을 때 그는 곧 그 용병 부대가 쓸모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대장들이 우리 이탈리아의 용병 대장들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을 계속해서 이용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체할 수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을 모두 참살했습니다. 그 후에 그는 외국 군대가 아니라 자신의 군대로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다음 소제목은 다윗 왕입니다. 저는 또한 구약에 나오는 한 인물을 적절한 사례로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가서 팔레스타인의 용사인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했을 때 사울은 용기를 북돋기 위해서 다윗에게 자신의 무기와 갑옷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갑옷을 입어본 후 그것을 입고는 자신의 능력을 잘 발휘하여 싸울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투석기와 단검으로 적과 대결하겠다고 말하면서 이를 사양했습니다. 요컨대 타인의 무기와 갑옷은 당신의 힘을 떨어뜨리거나 몸을 압박하거나 아니면 움직임을 제약할 뿐입니다. 네, 다음 소제목은 용병을 쓰면서 프랑스가 저지른 어리석음입니다. 루이 11세의 부친인 샤를 7세는 행운과 역량에 의해서 프랑스를 영국으로부터 해방시킨 후 여기서 이제 해방시켰다는 얘기는 100년 전쟁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이때가 밑에는 1453년으로 나옵니다. 프랑스를 자국군으로 방어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기병과 보병으로 구성된 군제를 도입했습니다. 그의 아들 루이는
나중에 보병을 폐지하고 스위스군을 고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루이란 얘기는 이제 샤를 7세 다음이 루이 11세입니다. 이 커다란 실수는 다른 실수들과 결부되어 이제 와서 명백해진 것처럼 프랑스 왕국을 현재와 같은 위기 상황에 몰아넣었습니다. 스위스군의 지위를 강화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그는 나머지 군대의 사기를 저하시킨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보병을 해체하고 그의 기병을 외국 군대에 의존하게끔 만들었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서 그의 기병은 스위스 보병과 연합하여 싸우는 데 익숙해져서 스위스군 없이는 전투에서의 승리를 확신하지 못하는 사태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여기 지금 글을 쓴 게요, 지금 거의 1500년대 초반이거든요. 이게 1532년에 이 책이 완간됐다고 그랬나요? 근데 나중에 이제 프랑스 혁명 때도 마지막까지 그 베르사유가 아니고요. 아무튼 그 저항에서 싸운, 즉 혁명군의 저항에 싸운 왕의 쪽에 싸운 군대가 나중에 이 스위스 군대입니다. 그런 것처럼 자국의 군대보다는 프랑스 내에서 스위스 군대 용병들이 훨씬 더 용맹하게 싸웠다. 그러면서 프랑스 군대는 나약해졌다. 이걸 지금 이미 한 200년, 250년 전쯤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프랑스군은 스위스군보다 열등한 지위에 놓이게 되었고, 스위스군이 없는 프랑스군의 모습은 적에게 허약한 군대로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프랑스군은 일부는 용병으로, 일부는 자국군으로 구성된 혼성군의 성격을 가졌습니다. 그러한 혼성군은 순수한 원군이나 용병보다 훨씬 더 낫지만 순수한 자국군에는 비할 바가 못 됩니다. 저는 위의 사례로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샤를 왕이 만들어 놓은 군제가 발전했거나 적어도 그대로 유지되었더라면 프랑스 왕국은 무적이 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소제목은 예견해야 하는 용병의 위험입니다. 그러나 인간이란 신중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소모성 열병을 두고 말한 것처럼, 여기서 열병인지 모르겠지만 열병이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병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일견 매력있게 보이는 정책을 그 속에 있는 독성을 깨닫지 못한 채 시행합니다. 그러므로 일찍이 초기 단계에 독성을 간파하지 못하는 군주는 현명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능력은 단지 소수에게만 주어질 뿐입니다. 로마 제국이 쇠퇴하게 된 단초를 찾고자 한다면 그것은 코트족을 용병으로 이용하기 시작하면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부연 설명이 있는데요. 읽겠습니다. 376년 발렌스 황제에 의해서, 그리고 382년에 테오도시우스 대제에 의해서 이렇게 고트족을 용병으로 사용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트족은 이제 위에 있는 일종의 훈족과 연이 닿아 있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일종의 야만족입니다. 왜냐하면 그 정책은 로마 제국의 힘의 원천을 고갈시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에서 나온 모든 활력, 즉 비루투를 고트족이 흡수했던 것입니다. 네, 다음 소제목은 자신의 군대가 없는 군주는 결코 안전하지 못하다입니다. 따라서 저는 어떤 군주국이든 자신의 군대를 가지지 못하면 안전할 수 없다고 결론 짓겠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군주국은 위기 시에 자신을 방어할 역량이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운명에 의존해야 할 뿐입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무력에 근거하지 않는 권력의 명성처럼 취약하고 불안정한 것은 없다라는 격언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다시 격언을 읽겠습니다. 자신의 무력에 근거하지 않는 권력의 명성처럼 취약하고 불안정한 것은 없다라는 격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무력이란
자국의 신민 또는 시민 아니면 자신의 부하들로 구성된 군대를 말하며 그 밖에 다른 모든 것들은 용병이나 원군입니다. 자신의 무력을 조직하는 올바른 방법은 제가 이미 인용한 네 사람이 사용한 방법을 검토하고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부친인 필리포스를 비롯한 다른 많은 군주들과 공화국들이 자신들의 국가를 무장하고 조직한 방법을 이해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그들이 사용한 방법에 전폭적인 신뢰를 보냅니다. 네, 이제 14장입니다. 군주는 군무에 관해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 여기서 군무란 얘기는 군대 업무입니다. 네, 소제목은 전쟁은 군주의 직업이다 입니다. 군주는 전쟁, 전술 및 훈련을 제외하고는 그 밖에 다른 어떤 일이든 목표로 삼거나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되며 또 몰두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기예야말로 통치하는 자에게 적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역량은 세습적인 군주로 하여금 그 지위를 보존하게 하는 것은 물론 종종 일개 시민을 군주로 만들 만큼 효과적인 것입니다. 반면에 만약 군주가 군무보다 안락한 삶에 더 몰두하면 권력을 잃으리라는 것은 명백합니다. 군주가 권력을 잃게 되면 주된 이유는 군무를 게을리한 탓이며 권력을 얻게 되는 이유는 군무에 능통한 덕분입니다. 프란체스코 스포르차는 무력을 가졌기 때문에 일개 시민에서 밀라노 공국의 군주가 되었습니다. 그의 자손들은 군무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군주의 지위에서 시민의 지위로 전락했습니다. 다음 소제목은 무력을 갖추지 못한 군주는 경멸을 받는다입니다. 무력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다른 나쁜 결과는 차치하고라도 경멸을 받게 되는데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는 모름지기 현명한 군주라면 경계해야 할 수치스러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무력이 있는 자와 없는 자 사이에는 엄청난 격차가 존재합니다. 무력이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기꺼이 복종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또 무력이 없는 군주가 무력이 있는 부하들 사이에서 안전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후자는 경멸을 할 것이고 전자는 의심을 품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양자가 서로 협력하여 일을 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미 언급한 다른 불리한 점 이외에도 군무에 정통하지 않은 군주는 자신의 병사들로부터 존경받지 못하며 군주 역시 그들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다음 소제목은 전쟁을 위한 훈련으로서의 사냥입니다. 이런 이유로 군주는 항상 군무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평화시에도 전시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를 실천하는 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훈련이고 다른 하나는 연구입니다. 훈련에 관해서 말하자면 군대의 기강을 잡고 병사를 잘 훈련시키는 일 이외에도 군주는 평소에 자주 사냥에 몰두함으로써 신체를 단련하여 고난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한편 동시에 자연지형을 익혀야 합니다. 즉 강과 늪의 특징은 물론이고 산은 어떻게 솟아있고 골짜기는 어떻게 전개되며 평야는 어떻게 펼쳐져 있는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군주는 이러한 사안들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실제적 지식은 두 가지 점에서 가치가 있습니다. 첫째, 자국의 지형을 잘 알게 되어 국방에 도움이 되고, 둘째, 지리에 밝게 되어 처음 접하는 지방의 새로운 지형의 특징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컨대 토스카나에 있는 언덕, 골짜기, 평야, 강, 늪은 많은 점에서 다른 지역에서 발견되는 것들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 지역의 지형을 숙지함으로써 용이하게 다른 지역의 지형에도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전문 지식을 결여한 군주는 장군의 자질을 구비하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군주는 그러한 지식을 전쟁에 유리한 방법으로 활용함으로써 적을 추적하고 적절한 야영 장소를 물색하며 군대를 인솔하여 적을 향해 진격하고 전투를 준비하며 요새나 요새화된 도시를 포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다음 소제목은 전쟁을 위한 필로포이멘의 끊임없는 훈련입니다. 역사가들이 아카이아 동맹의 지도자였던 필로포이멘을 찬양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평상시에도 그가 항상 군무를 생각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부하들과 야외에 나갔을 때도 종종 발을 멈추고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곤 했습니다. 저기 언덕 위에 있고 우리 군대가 여기에 있다면 누가 유리한 위치에 있는가? 우리가 적절한 전형을 유지하면서 그들을 공격할 수 있는 방도는 어떤 것이 있는가? 후퇴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후퇴할 수 있는가? 그들이 퇴각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추격해야 하는가? 부하들과 같이 다니면서 그는 군대가 처할 수 있는 모든 우발적인 상황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나서 자신의 의견을 밝혔으며 이유를 제시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했습니다. 이처럼 지속적인 관찰과 토론 덕분에 그가 군대를 통솔하여 출전했을 때 그가 대책을 강구할 수 없었던 예상 밖의 사태는 결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네, 다음 소제목은 과거 위인들의 모방입니다. 지적인 훈련을 위해서 군주는 역사서를 읽어야 하는데 특히 위인들의 행적을 조명하기 위해서 읽어야 합니다. 그들이 전쟁을 수행한 방법을 터득하며 실패를 피하고 정복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들의 승리와 패배의 원인을 고찰하고 무엇보다도 우선 위대한 인물들을 모방해야 합니다. 과거의 위대한 인물들 역시 찬양과 영광의 대상이 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그들의 선배들을 모방하려고 했습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아킬레스를 모방했고 카이사르는 알렉산드로스를 모방했으며 스키피오는 키로스를 모방했다고 이야기되는 것처럼 항상 선배들의 행적을 자신들의 모범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크세노폰이 저술한 키로스의 생애를 읽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스키피오의 생애와 행적을 고려할 때 크세노폰의 저작에 기록된 대로 키로스를 모방함으로써 스키피오가 영광을 성취한 데에 얼마나 커다란 도움을 받았는지, 그리고 스키피오의 성적인 절제, 친절함, 예의 바름, 관우함이 얼마나 많이 키로스의 성품을 모방함으로써 얻은 것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기 스키피오는요, 로마의 아마 황제, 장군쯤 될 겁니다. 내가 제가 정확히 몇 대 황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음 소제목은 근면함은 운명의 신을 물리칠 수도 있다. 현명한 군주라면 항상 이와 같이 행동하며 평화시에도 결코 나태하지 않고 그러한 활동을 통해서 부지런히 자신의 입지를 강화함으로써 역경에 처할 때를 대비합니다. 그 결과 운명이 변하더라도 그는 운명에 맞설 만반의 태세가 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14장까지 읽었습니다. 그렇게 글이 길지 않고 또 소제목들이 아주 짧게 돼 있어서 읽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여기 군대에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와서요. 특히 여성 독자분들은 그래도 참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평생에 군주론을 읽어본 사람과 읽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함께 독서하신 분들은 군주론을 읽은 그런 세계 상위 1% 안에 들게 될 겁니다. 네,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립니다. 저는 황 작가였습니다.